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의 재구성.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가물가물하실 텐데 다시 한번 짧게 줄거리를 얘기 드려보자면 5명의 전문 사기꾼이 모여 한국은행 50억 사기 범죄를 꾸미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이는 내용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사기꾼의 대부인 김선생 역은 아이고 백윤식 배우. 이분 연기 너무 잘하죠. 그리고 기상천외한 사기를 설계한 배짱 좋은 사기꾼 역에는 박신양 씨가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배우들이 정말 열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재구성,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국은행 구미지점 9억 인출 사기. 이 사건이 모티브였거든요. 이 사건 1996년 2월 1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는데요. 신용도가 높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에서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이용한 범죄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대동은행이라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동은행 구미 지점에서 당좌 수표를 범인들이 훔쳤거든요. 이 수표를 들고 범인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며 은행 관계자인 척 도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장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구미 지점에 전화를 걸어서 은행에 지불 준비금이 떨어져 현금을 인출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동은행 도장까지 팠으니까요. 그러면서 대동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정해서 9억 원이 적힌 당좌 수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한국은행 구미지점 직원은 10,000원짜리 국권 9억 원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 범인들은 이 9억 원, 포대가 3개나 필요했다는 거예요. 3개 나눠 담은 지 유유히 사라졌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속았다는 게 들통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경찰은 전현직 은행원이 개입한 범행으로 보고요. 400여 명의 관련 인물을 수사하고 전화 발신지 추적 및 지문 감식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책임은 수표를 분실한 대동은행 측에 있지만 IMF 위기 때 대동은행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거 책임 누구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은행이 9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2006년에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구미지점 9억 인출 사기 사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갑자기 영화 이야기,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범죄 재구성과 비슷한 일이 너무나 잦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한두 번이라면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은행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한번 금융사고 검색해 보세요. 한 달이 멀다 하고 뉴스 상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멍이 크게 뚫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할 텐데 금융권은 물론 정부도 관련 사건 쉬쉬하기 바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금융권의 신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도 큰 금융사고가 뉴스 포탈을 장식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범죄 재구성을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이 놀라운 공시를 했어요. 무려 1,30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실을 지난 11일 날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왜 11일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금요일장이 마감한 다음에 해야 악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가 신한투자증권의 지주회사인 신한지주는 지난 금요일에도 1.23%포인트가 내린 게 아니라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공시했다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신한투자증권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이 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있거든요. 이 LP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편법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LP 부서는요, ETF의 거래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매수 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2일 갑자기 업무와 무관한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필이면 8월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역대 최대인 8.77% 폭락했었잖아요. 당연히 선물 거래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났으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선물 거래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계획대로 돌아갑니까? 링에 올라가야 처음 맞고 나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죠. 피해는 더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손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1,300억 원가량. 문제는요, 해당 부서 혹은 실무자가 손실을 은닉한 계좌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죠. 자기 업무도 아닌 일, 이 선물 거래는 LP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데 왜 이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이 신한투자증권은 이렇게 설명해요. 거래 유동성이 커지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선물 거래에 손을 댔다. 근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보통 증권사가 맞는 ETF, LP는 돈을 불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매수, 매도 주문만 지속적으로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중립으로 놓고요,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혹시나 정상에서 벗어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트레이더 혹은 해당 부서의 매매가 즉각 정지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매우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베어링스 사태를 상기시킨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베어링스 사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꽤 오래됐었죠. 1995년에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233년 역사에 베어링스란 영국 은행이 있거든요. 이 은행이 닉 릴슨이란 한 직원 때문에 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릭 릴슨은 1995년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이 사람이 맡았던 역할은 일본의 니케이 선물, 니케이 주가를 바탕으로 한 이 선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거를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요거를 감추기 위해서 별도의 계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손실을 숨겼다는 거죠. 다른 데서 벌어서 채워놓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 손실액의 2배로 새로 베팅하는 더블링 전략으로 수익을 몇 차례 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특히나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베 대지진. 일본 고베 지역에 엄청난 지진으로 이 산업시설이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닉케이 지수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 쇼크로 닉 닐슨이 거래하던 닉케이 선물 거래는 무려 8억 파운드. 당시 환율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 이는 당시 베어링스 은행의 자기 자본의 2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아니라 1995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 때문에 베어링스는 이 사건 이후 단돈 1파운드에 ING에 팔리는 수모를 당하게 됐고, 이 여파로 우리나라는 IMF 위기까지 맞았던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 사기꾼 릴 릭슨 자신의 상사도 속이고 투자자들도 속이고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이 릭 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감옥에서 썩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2006년 놀라운 뉴스가 전해지더라고요. 이 리스는 은행의 악덕 중개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투자회사에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면서 많은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손이라는 과거의 악명 덕분에 강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강연료가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9,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10만 원이 넘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회사를 통해 외환거래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선물 거래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 사람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무려 1조 5천억 원의 손실로 233년의 역사의 은행을 파산시켜서 수많은 사람의 재산과 그리고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 일자리를 파괴시킨 주범인데요. 그런데 이 릴슨이 이 사건으로 받은 형벌이 겨우 6년 6개월 징역형. 6년 6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거 또 모범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합니다. 이 석방된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담은 악덕 거래인이라는 책을 내놔서 거액의 판권 수익을 올렸고요. 그런데 이 책이요, 나중에 영화화도 됐어요. 이완 맥그리거 아시죠? 이 멋진 배우가 릭 릴슨 역할을 했던 영화 갬블로 제작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선물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윌슨처럼 나쁜 마음을 먹고 한 번 사고 크게 치고 감옥에서 조금 살다 나오면 다시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나도 한번 크게 사기쳐봐,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감옥까지 가는 일도 매우 드문데다 사고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횡령 판결 1220사건을 분석한 결과 50억 원 횡령할 경우에는 평균 형량이 3년 11개월. 와, 50억 원을 횡령했는데 3년 11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4년에서 7년인 대법원 양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느냐? 대부분 형사 공탁이나 처벌 불원서 제출을 통해 감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가중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형량을 더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50억 원 이상 횡령할 경우 이익 금액 5억 원당 추가되는 형량은 이거 계산해 봤더니 1.7개월. 아니, 2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에서 5억 횡령할 경우에는 1억 원당 3.7개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사고를 치려면 오히려 크게 쳐라. 그게 오히려 유리한 셈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 때문일까요? 횡령사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더라고요. 이런데도 5대 은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은행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 이게 하나도 없어야 정상이겠는데 지금 59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59건 중 13건, 그러니까 22%가요 형사고발도 없었대요. 횡령을 했는데도 자체 징계로 그냥 종결됐습니다. 이 자체 징계란 게 뭐겠습니까? 그냥 심할서 쓰고 너 잠시 한지개가 있어, 이 정도잖아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 금액은 회수가 제대로 됐을까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8년 동안 은행 16곳에서 발생한 횡령, 유임, 배임 사고 금액은 무려 2,781억 4,68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 사고 건수는 총 190건이나 돼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횡령 유용이 155건, 배임이 35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 회수된 금액이 25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회수율이 겨우 9.1%, 10%도 회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사기꾼들이 이거 다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회수하지 못한 이 사고 금액 누군가는 메꿔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 사고 은행 직원들이 동료애를 발휘해서 십시일반으로 메꿨을까요? 아니면 이 회사 지주 회장들이 솔선수범으로 메꿔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다 우리가 나는 이자 등으로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기준금리는 물론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주담대 등 대출금리가 오르는 거, 물론 정부가 대출 규제하라라는 압박도 있지만 이걸 핑계 삼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 때문 아닐까요? 여기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앞서 영화 윌슨처럼 자기 혼자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고도 따지고 보면요, 베어링스 은행 시스템 그리고 상사의 감시 소홀 뿐만 아니라 혹시 짜고 했는지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내부 감독 시스템의 문제가 매우 크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금융사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자의 공조가 없으면 힘들다 라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누구 한 사람이 감옥에서 잠시 지낸 후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까지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이런 사이에 우리는요, 아이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대출이자 더 내기 위해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보다 현실이 더 참혹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 진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